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제 이름을 들으면 약간 웃음을 참으려고 그래요. 설마 저게 사람 이름이었나. 제 이름은 한덕택이에요. 영어로는 생스투, 일본어로는 옷가게 사마. 영어는 대충 알아들을 테고. 일본 사람 있어요? 여기 히카리 야마모토 아까 있었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저는 남산골 한옥마을 예술감독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왔다 가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는 충무로역 앞에 남산 쪽으로 보면은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는데 제가 그 남산골 한옥마을과 그 안에 있는 남산국악당 예술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 때 전공은 국어 국문학이고 대학원에서는 문화 콘텐츠를 했는데 그것도 뭐냐면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무형유산은 우리 김기호 선생님하고 약간 이렇게 좀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인 그 강연이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식 나눔을 할 텐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앞부분은 사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도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 입시 위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대학 들어오면은 스펙을 따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체험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텍스트가 많은데 건너뛸 테고요. 혹시 이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주최 측에 최지선 선생님이나 요청하시면 30페이지 넘는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기발하게 새로 쓴 건 없고 여러 가지 책을 읽은 내용들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자, 문화. 제가 이제 문화 콘텐츠학과에 수업도 나가고 여러 가지 수업을 나갑니다. 여기 건국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에 지금 재학하는 제 제자도 또 자기 학교에서 이런 행사 있다고 일부러 보러 왔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물어요. 문화가 뭐죠? 하고 물어요. 그럼 되게들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 문화 하니까 너무 스펙트럼이 크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문화 하면 짝으로 다니는 게 있어요. 문화와 예술. 문화예술. 이렇게 하니까 문화 하면은 왠지 고급스러운 거, 정제된 거. 그래서 그걸 말로 설명을 하니까 되게들 대답을 못 합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 정신적 과정의 산물.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렵죠. 한문이 들어가고 서양에서는 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 컬트로 또는 컬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말합니다. 숲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 포레스트죠. 그냥 숲입니다. 그런데 이 숲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그 숲에서 채취한 나무를 잘 다듬으면 목공이 되고 아트가 되는 거죠. 숲에 그대로 있던 나무는 자연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기술, 정성이 더해지면 그게 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 저 조금 전에 보면 이제 경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세계사나 한국사, 자기 나라 역사 배운 사람들을 보면 알 텐데 인류는 최초에는 이 생산 기술이 없고 인지가 발달하지 않고 불이 없던 시대에는 먹을 거리가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봄에 열리는 과일이 많을 때는 그 과일이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러다 그 과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름에 생산되는 과일이나 여름에 생산되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다가 또 여름에 먹을 것들이 떨어지면 가을에 적합한 것들을 또 찾아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문화의 축적이 안 이루어집니다. 집을 잘 질 필요가 없죠. 네? 몇 달 있으면 또 이사 가서 또 집도 새로 져야 되는데 집을 튼튼하고 잘 질 시간이 없죠. 자, 그런데 경작을 하게 되면서 인류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우리 아시아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중동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집트 문명 다 보면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거주에서 농경 생활로 정착되는데 강이 제일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사람들이 물자가 교환을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없던 시절, 지금처럼 KTX가 없던 시절, 지금처럼 하이웨이가 있어갖고 서울에서 부산을 몇 시간 만에 갈 수 없던 시절에는 제일 빠른 사람과 사람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공간이 바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 세계 수도는 다 강을 끼고 있죠. 그렇죠? 자, 일본에서 오신 분, 일본에도 강 있죠? 네. 자, 세느강, 템스강, 포토맥강, 황화, 중국에 또 황하도 있고, 양자강도 있고, 우리 한강이 있죠. 네? 자, 이렇게 강을 끼고 분명히 발전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한 군데 정착을 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문화의 그 범주는 상당히 넓습니다. 중간에 보면 뭐 정치, 경제, 법,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 공유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죠. 그렇지만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다.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그것은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에 핀 야생하는 꽃입니다. 그냥. 근데 그 꽃을 누군가가 화분에 옮겨 심고 정원을 꾸미면 가든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2018년을 살아가는 20대 젊은 여대생들의 문화, 또 여기 건국대학교니까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의 문화, 이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쉽게 또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그 한국에 오셨고 한국인인분들도 계시고 한국에 오셨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좀 이해하는 쪽으로 범위를 좁혀 나갈 텐데요. 자, 전통이란 무엇일까? 흔히 뭐 영어에서 트래디셔널이라고 하죠. 자, 그 나라 고유의, 그 민족 고유의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와, 그리고 저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한국 고유의 가치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 문화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단순히 과거의 것이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미래를 연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도 역시 사람처럼요, 생성사멸합니다. 자, 그 화려했던 그리스 로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 신화의 시대, 지중해를 지배했던 그리스가 어느 날 없어지죠. 그리고 그 뒤를,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지중해를 지배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도 천년을 못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라도 문화도 어느 시점이 돼서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날 살아있는 전통은 어떤 거냐? 후대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계승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향유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선택된 것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죠? 역사책 속에 존재하게 되고 박물관으로 가게 되고 화석화되죠.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고정형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전통 문화라는 것들은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해서 보존하고 계승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도태되면은 그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전통 문화로 다시 또 범위를 좁혀보면요, 세계적으로 이건 다 통용이 되는 문화 인류학에서 통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전통 문화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문화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새는 이제 문화 유산의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를 다루는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월드 헤리티지, 내셔널 헤리티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문화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의식주, 생산, 분배, 교환 또는 신앙, 윤리, 예술, 학술,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또
동아리를 줘보면은 브리핑을 해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문화 내용은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죠. 터치할 수 있는 거. 쉽게. 자, 숭례문, 경복궁, 첨성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만질 수가 있죠. 이런 건 이제 물질적인 것. 그래서 중국에서는 물질 문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것들이 있죠. 한국인 고유의 뭐 효도, 효성, 그다음에 정, 그다음에 뭐 흥, 신명 이런 것들은 정신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것들은 법제도나 생활문화 다양한 것들이 다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형의 것들이죠. 무형의 것들. 조금 전에 우리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춤을 추는 것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 제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문화는 경제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문화가 꽃이 핍니다. 그리스가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그 재화가 다 그리스로 모였을 때 먹고 살만하니까 귀족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을 악기를 연주하고 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유럽을 서유럽을 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온 후에 로마의 문화가 발전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대한민국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근대화의 길, 그다음에 이 가난한 이제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들던 시대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들이 그 충족이 된 1988년 올림픽 이후에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 문화적인 성숙도가 엄청 커집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류도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어떤 특정한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며 자긍심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또한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문화유산을 통해 여가생활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축제를 즐기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요. 또 뒤에 나오죠. 축제, 관광체험, 공연예술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의 범주입니다. 사실 문화유산에 대한 이 보호제도는 일본이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1960년대 일본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1965년 이후에 50년 넘게 하고 있는데 1995년쯤 정리된 내용은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이렇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유형문화재는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물질 문화에 해당되겠고요. 무형 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이런 것들입니다. 도자기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 그것은 유형 문화재입니다. 근데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은 무형 문화재죠. 어떤 그 한산 모시를 잘 짜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너무 예쁘고 가치가 있다. 그럼 그것은 유형 문화인데 한산 모시를 짜는 그 기술은 무형 문화재죠. 아까 보셨지만 춤은 여러분들 김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춤은 여러분들 앞에서 막 추어져요. 순간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영원히 존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이고 그런 무형문화재를 오늘날의 기술, 테크놀로지를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고 우리 시대에 또 발전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아까 김 선생님의 그 연구 과정이랑 이렇게 연결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이제 기념물, 민속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재의 종류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유형문화재 쉽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보 1호 하면 숭례문, 뭐 보물 1호 하면 흥인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문화재에 넘버링 된 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했지. 1번이 더 우수하고 200번은 좀 덜 우수하고 이 차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보가 있고요. 보물이 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싶으면 전체 지역을 갖다 사적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여러분들 경복궁을 보시면요. 근정전과 경회루는 국보나 보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경복궁 전체는 사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국보와 보물은 어떤 차이가 있냐? 국보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무지 큽니다. 그런 것들은 국보인데 보물은 뭐냐? 그만큼의 가치는 있는데 뭐냐면 좀 전해지는 게 많아요. only one이랑 one of them은 틀리죠.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보, 보물, 사적이 있고요. 뭐 자연경관, 동식물 이런 것들은 명성, 천연기념물 이렇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시골에서 모르고서 산에 가서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근데 그 물고기가 천연기념물에 해당해서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잡았다가 폴리스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함부로 물고기 잡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무형문화재를 중요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어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다양한 재능들이 해당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유네스코 체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서로 보호하기도 하고 계승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문화 교류를 하는 그 시스템으로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 세계문화유산을 지금 보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요. 자,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그리고 자연유산, 자연과 문화가 같이 있는 복합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세계유산을 보면은 1995년부터 했고 쭉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꼭 수학여행 갔다 오는 석굴암과 불국사. 조금 전에 우리 명루진 선생님이 제 나이를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는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경주에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갔다 왔고요. 해인사 장경판전, 뭐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그다음에 고인돌 유적, 그다음에 조선왕릉, 그다음에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남한산성, 백제문화지구 해서 이렇게 11건이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주의 화성산과 용암동굴은 세계 유산 중에서도 뭐냐? 자연유산으로 이거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해갖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많은 문화유적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희망하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설명해드리면 저게 이제 불국사에 있는 바로 석굴암입니다. 천여 년 전에 신라시대 때, 천년도 더 전에 신라시대 때 만든 건축물인데 보면 아주 종교를 떠나서, 불교라는 종교를 떠나서 그 상당히 아름다운 그 석조 건축물이기도 하고 가장 아주 이 360도 구조라든지 별자리, 해 뜨는 정방향으로의 배치라든지가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다시 되돌아봐도 아주 놀라울 정도의 정교함을 갖췄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건 종묘입니다. 종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어떤 나라가 망하고 다음 왕조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비일비재냐면 전 왕조의 기록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왕궁도 부숴버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전 왕조의 후손들은 다 생명을 뺏어버립니다. 쉽게 다 죽여버립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근데 한국은 되게 드물게 형식을 어떻게 하냐면 전 왕이 나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식으로 합니다. 신라가 막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를 왕건이 군인을 보내서 처벌하고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니라 신라의 마지막 왕이 왕건에게 나보다 당신이 더 왕을 잘할 것 같으니까 내 백성들과 내 땅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런 식이 되고요. 이성계가 왕이 될 때도,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왕이 될 때도 보면 고려의 마지막 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하죠. 자,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하고 지금 620년 넘었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종로 3가에 가면은 종묘라고 있습니다. 종묘에서는 5월 첫째 주 일요일, 올해는 5월 6일입니다. 해마다 날짜는 바뀌어요. 첫째 주 일요일, 그리고 가을에 또 10월에 또 둘째 주 토요일인가 해갖고 해마다 이 종묘에서 조선의 왕들을 위한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형 그대로, 건물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에서 참 이거 드문 사례다, 세계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갖고, 요 종묘라는 건물은 물질문화로서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은 악가무라고 해서 또 제례악이 있거든요. 그 제례악이 또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좀 특이한 게
조선은 외국 중국의 예법을 따라 갖고 궁도를 다 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봅니다. 산을 등지고서 대표적인 게 경복궁이죠. 그러고 하는데 이거 드문 경우인 게 창덕궁은 원형도 잘 보존돼 있고 마지막 왕가의 후손들이 한 1980년대까지 여기 실제로 사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왕도 여기 사셨고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건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중심으로 옆으로 늘어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자락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게 한국적 특징이다 해가지고 창덕궁도 세계문화유산이 돼 있고요. 저 아래 보이는 건 장경판전이라고 하는데 해인사에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 있죠. 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데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거의 지금 1000년이 가까우는데도 썩지도 않고 1000년 전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 장경판전이 습기를 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벌레가 잘 끼지도 않는 아주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과학적으로 건물을 졌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 안에 있던 대장경판이 썩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건물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똑같이 종묘와 짝을 이루는 조선의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묘에다가 이제 모셔놓죠. 그 왕과 왕은 능이라고 하고요. 세자와 세자빈들은 원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일반 사대부들은 묘라고 합니다. 능, 원, 묘. 자, 그래서 600년을 지배한 왕과 왕비의 능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이것도 전 세계 어디에 없는 아주 드문 일이다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또 이렇게 해당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사대부가인데 이게 안동의 하회마을입니다. 맞은편 아마 부용대 쪽에서 한국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데 여기는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간다. 그래서 하회마을, 하회마을입니다. 한문으로 물화자에다 돌회자 써서 하회마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지금 조선 중기부터 해서 한 지금 400년, 500년 이상 풍산주씨라고 하는 집안이 지금 그대로 한옥을 짓고 한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드물어 가지고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의 표상이죠. 저 앞에 두 개는 불교고 이쪽은 조선시대 유교문화. 그런 유교문화의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이런 공간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아까 보면 이제 비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것들 포함해서 다 이제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되어 전승된다. 네? 생활 속에서 이게 무형문화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우리는 꽤 많아요. 19건인데요. 뭐 종묘 재래미 재래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남사강놀이, 영산제, 처용무, 제주 칠머리 단꽃, 가곡, 대목장, 매사냥,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까 그리고 해녀문화까지 세계에서 총 19건입니다. 이게 세계 랭킹 3위입니다. 랭킹 1위 중국, 랭킹 2위 일본, 랭킹 3위가 한국입니다. 아시아 문화가 좀 이렇게 독특한 자기 무형 문화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18세기까지 민족주의는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뭐 스페인 왕이 어느 나라 왕을 겸하기도 하고 프랑스 왕이 오스트리아 왕을 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쪽은 보면은 국가 개념이 는 있었지만 민족 개념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문화가 그래서 서로 상호 교류하고 했는데 그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오늘날에 이제 그 서유럽이나 동유럽이 생겼지. 그 전에까지는 그런 민족적인 그 주체성은 강하지 않았어요. 그걸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 프랑스 왕이랑 영국 왕이랑 어떨 땐 형제지간이거나 사돈지간이거나 뭐 공주가 시집을 가거나 뭐 저쪽에서 또 여왕이 시집오러 오거나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유럽 쪽은 유형문화재는 많지만 무형문화재는 드문데 아시아는 좀 민족적 주체성이 그 전부터 강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그래서 동이라고 불렀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게 중국의 문화, 그다음에 일본의 문화, 한국의 문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생긴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면적인 삶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이 전 세계 랭킹 3위에 해당한다. 자, 저쪽에 종묘 제례입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그 종묘 건물이 있었죠. 그 문을 활짝 열면 저렇게 옛날 왕을 모실 수 있는 그 제사 시설이 있습니다. 자, 5월 6일 날 종로 3가에 있는 종묘에서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은 아침 일찍 가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왕의 행렬부터 시작해갖고 이 제례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일찍 가시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좀 늦게 가시는 분들은 밖에 대형 LED 화면이 있으니까 그걸로 중계 방송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 세계 아주 드문 장르죠. 북을 쳐주는 한 명의 고수와 한 명의 소리꾼이 길게는 짧으면 3시간, 길면은 8시까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1인 오페라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붙이는데 상당히 독특한 예술 장르입니다. 혼자서 1인 20역도 해요. 심청이도 했다가 심청이 아버지도 했다가 이몽룡도 했다가 춘향이도 했다가 하면서 하는 독특한 예술 장르입니다. 이거 많이 본 분이네요. 자,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패러디한 거예요. 이거 접니다. 네? 보이죠? 저 맞죠? 이 장면 패러디하게 된 게 오늘 강의 쓰려고 패러디한 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다녀오셨죠? 그때 저 사막에 가서 매사냥을 하셨는데 제가 있는 남산 한옥마을에도 매가 2마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패러디한 거예요. 사막까지 안 가셔도 매사냥 하실 수 있습니다. 매사냥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60개국에 전해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매를 잡아가지고 매라는 짐승은 되게 야생적이에요. 야생이에요. 그 모든 웬만한 그 새들은 매가 뜨면 다 도망가요. 매가 뜨면 도망가고 뭐 작은 가축들, 토끼 뭐 이런 것도 다 도망을 다닐 정도로 하는데 전 세계 기록으로 보면 한 60개국에 매를 잡아서 야생의 매를 길들여서 사냥에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사냥은 한 11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매사냥 하고 있다 해가지고서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건 바로 궁중무용의 처용무입니다. 5명이 나와서 추는 처용무인데 오방이라고 하는 그 동양의 음양오행의 철학이 담겨 있다 해서 특히 처용무를 그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한 우리 대표적인 궁중문화유산이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 한국의 대학에 다니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농악대 또는 풍물패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도. 자, 옛날에 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농사를 질 때는 일이 힘드니까 그리고 축도 마을에서 페스티벌을 할 때 이렇게 풍물패나 농악대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막 힘들 때 옆에서 동동동 북을 쳐주고 하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덜 힘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각 대학에도 보면 풍물패들이 다 있고 마을에 가보면은 다 동네마다 풍물패들이 있어갖고 지금까지 농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농악은 삶의 일부다 해갖고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줬고요. 남사당 놀이 중에 이제 줄타기입니다. 이렇게 한 창공에 한 2m, 3m 정도에다 줄을 띄워놓고 저 위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서커스적인 기능을 보여주죠. 아주 드물죠. 왜냐하면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줄을 탈 때는 장대를 들고서 바란스를 맞추면서 걸어가는데 저렇게 어떤 바란스를 맞추는 보조기구 없이 혼자서 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점핑도 하기도 하고 하죠. 어린 학생들이라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장록수와 연산군과 장록수 그다음에 이준기와 가무송이죠. 그런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이 주리에서 노는 광대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인만의 흥과 신명을 가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기록유산입니다. 오늘날 저처럼 이제 전통문화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가장
활용할 게 많은 게 이 기록유산입니다. 기록유산입니다. 자, 우리 기록유산은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자가 발명돼서부터 비로소 문명이 시작됐거든요. 문명이. 자, 근데 문명은 문화와 좀 틀립니다. 뭐냐? 원시인에게도 저 아프리카의 어떤 그 진짜 나체로 살면서 일부 자처제이고 지금도 물고기를 잡고 뭐 동물을 잡아가지고 먹는 그러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아직 미개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화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미개하다고 했죠.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뭐냐?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는 각자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자가 없으면은 문명이 발전을 못해요. 왜냐? 기록이라는 게 축적이 돼야 앞사람의 역사와 문화가 뒷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런 깊이 있는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가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미개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특히 저쪽 이라크 뭐 그다음에 IS가 점령했던 이슬람들이 테러리스트 이슬람들이 점령했던 중근동 지방 저쪽 그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막 그런 기록들이 파괴되고 불타고 불법으로 거래돼서 외국으로 나가고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유네스코가 앞장서 갖고 기록 유산들을 꼼꼼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는요, 좀 아무래도 시대적으로 지금과 가까운 조선시대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궁중과 관련된 임금님과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해당은 안 하지만 이제 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훈민정음은 한글이 아닙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해서 한글은 훈민정음은 이러이러한 원칙 하에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표기하고 쓰는 거다 하는 바로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석규가 마지막 장면에서 읊었던 얘기가 있죠. 나란 말씀이 균기게 해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내용이 담긴 훈민정음입니다. 왜냐? 전 세계에 어떤 언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언어에 만들어진 근거가 되고 유래가 있고 사용법을 적은 책이 없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고 일본어를 쓰고 러시아어를 쓰지만 그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 문자가 그걸 표기하는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책은 없죠. 전 세계 유일한 게 훈민정음이죠. 그 다음에 600년 조선 왕조의 기록을 다 기록한 몇 월 며칠 날 임금님은 이렇게 아침 식사는 뭘 하셨고부터 시작해갖고 쭉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회의를 했고 오늘 전라도 지방에는 어제 4월인데 서울 종로구 무슨 동에는 날이 갑자기 추워지더니 눈발이 내렸다. 뭐 이런 기록까지가 다 남아있을 만큼 꼼꼼한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승정원 일기라고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따지면 뭐 내가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비교하는 거예요. 웨스트 윙에 있는 세크레타리들 그런 사람들이 일기를 씁니다. 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 나온 최초의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 요절.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서양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금속 활자보다 더 빠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조선 왕조의 의궤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의궤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행사 종합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문자로 어떤 행사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아는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고려 대장경 판 및 재경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불교를 신앙으로 삼는 나라에서 제일 여태까지 나온 불경을 집대성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세보니까 8만 한 4천 장쯤 된다고 합니다. 셀 때마다 약간씩 틀리는데 8만 장 이상의 경판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종합 의서입니다. 저 종합 의서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저 의서, 메디칼 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에 의서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한 직업, 의사 일을 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는데 동의보감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었어요. 쉽게 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나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먹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뤘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받았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정조대왕이 또 숙제를 남겼는데 여러분들 뭐 조선 시대를 얘기할 때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 조선 후기에는 정조대왕이 이야기거리가 많고 또 하신 일도 많죠. 그런데 정조대왕이 너무 부지런하셔갖고 매일매일 또 일기를 썼어요. 정조대왕 이후로 임금님들은 그래서 일기를 쓰셔야 했어요. 일성록이라고 오늘 하루를 반성한다. 이 기록이 또 고종 때까지 쭉 철종 때까지 전해옵니다. 자, 뭐 그 밖에 난중일기 이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별에서 온 그대 알아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그거 보고 한국에 가고 싶어서 온 유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치맥이 유행했다고 하는데 별에서 온 그대를 작가가 쓸 때 요 조선왕조실록을 잠깐 언급합니다. 뭐냐? 조선왕조실록이 지금은 옛날엔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갖고 다 번역을 해갖고 CD롬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인터넷에 있어갖고 접속해갖고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하면은 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글만 알면은 검색이 가능한데 광해군이 임금이 되신 해에 9월 1일인가에 강원도 지방에 하늘에 별무리 같은 것들이 막 돌아다녔다. 이런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막 서울로 올라와요. 근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그때 UFO가 왔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주는 광해군 1년에 강원도에 왔던 UFO를 타고 왔다. 거기서부터 이 스토리텔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인 동시에 하나는 그 빈 틈을 가지고 작가의 허구가 결합되면 새로운 창작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준은 신분이 되게 낮죠. 지금은 의사가 변호사, 의사 이런 한국에서 사자돌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상당히 먹고 살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높고 또 대접도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중인들, 기술직들은 이렇게 직급을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동의보감을 쓴 허준은 아주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나중에 높은 벼슬까지도 올라가고 훌륭한 의서를 썼죠. 그래서 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한 3번쯤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제 평생에 한 3번쯤 돼요. 옛날에 정광열이 했던 드라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인석이라고 지금 70쯤 먹은 탤런트가 했던 동의보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 선생님도 어렸을 때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전광열이라고 하는 배우가 했던 이순재 씨도 나오고 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죽은 김주혁이 했던 구암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까지 해서 이 허준의 삶과 이 동의보감에 담긴 내용이 너무 드라마틱해갖고 이게 드라마로 3번이나 계속 리바이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자체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세종대왕이 언어학에 뛰어난 정인지라든지 이런 학자들과 함께 한글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이었어요.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다가 픽션을 가미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한글을 만드는 걸 반대했던 조직이 있었다. 그게 밀본이에요.
그런데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반포하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했었죠. 거기에 보면 신세경이나 이런 여배우들은 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라는 텍스트가 있지만 이 주인공들에게 픽션이 가미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팩션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전쟁터에서 쓴 일기예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제너럴 리가 이제도께서 임진왜란 때부터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쓴 기록들입니다. 그 앞에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거북선이죠. 이것도 사실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는데 어때요? 몇 해 전에 대한민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명랑해전 이런 영화들이 또 만들어졌죠.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 사실 이순신 코드는 한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써먹은 코드였는데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제 별로 사람들이 이순신을 안 찾았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순신에 대한 재해석을 하죠. 인간적인 갈등, 번민 이런 것들 해갖고 김탁한이라는 소설가가 이순신 장군과 난중일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우선 쓰고 그것이 드라마가 돼서 그 유명한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띄우죠. 2년 동안 했어요. 주말 연속곡 2년 동안 하면 한 100회 정도가 넘습니다. 엄청난 건데 인기를 끌었고 그것이 다시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명량해전이라는 영화로 또 다시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죠. 이 고전이 좋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롭게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계입니다. 책인데요. 이렇게 비단으로 쌌고 임금님이 보시는 건 이렇게 비단으로 싸갖고 보관을 하는데 어떤 행렬이나 행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도화서에 있는 화공들이 쭉 나와가지고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순서대로 옷 색깔이며 그 옆에 이름이며 다 기록을 하고 그 맨 뒤에는 그날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름 그다음에 그 행사의 내용 거기에 들어갔던 말이 몇 필 들어갔고 깃발은 몇 필이 들어갔고 오늘 점심을 먹는데 거기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쌀이 몇 가마니가 들어갔고 고기는 몇 근이 들어갔고 그릇은 몇 개가 들어갔다.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화려한 행사 보고서가 없습니다. 자, 저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 많이 뺏겼죠. 영구인된 형식으로 다시 돌려받았고 일본에 있던 것도 돌려받았는데 이 의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원 가까우니까 가보신 분들 계시죠? 수원 화성 가면 화성 행궁도 있고 행궁 앞에서 옛날에 정조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조선의 24방 무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활쏘기도 보여주고 칼로 이렇게 시연도 하고 하는데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유네스코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야, 니네 나라 보니까 조선왕조가 1930년, 20년 지나서 망하고 6.25 때 전쟁도 나왔고 막 폭탄 맞고 해가지고 다 부서졌던 거 니네가 오늘날 새로 복원한 거 아니야. 새로 짓고서 그거를 250년 된 화성이라고 왜 우겨? 하고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 조상들은 기록을 잘 낸 게요. 250년에 화성을 지면서 그 기록들을 도면과 기록들을 다 화성 성역 의계라고 남겼어요. 그래서 그 의계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가서 아니다. 우리 250년 전에 정조대왕이 지시면서 그 썼던 건축 도면과 그 공사에 관한 기록이 다 있어서 우리 그대로 250년 전 방법대로 복원했다 하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해줬어요. 아, 연관이 있다. 이건 오늘날에 새롭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런 의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어보라고 해서 왕 뭐 꼭 임금님만 쓰는 거 아닙니다. 임금님, 뭐 왕비, 그다음에 세자 빈타 이런 어보와 어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독특한 한국이 잘 기록 유산을 잘 남겨왔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해줬고 이렇게 원 텍스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적인 검증은 굳이 안 해도 되고 이 텍스트를 2차 가공해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성록이라고 여긴 안 나오는데 임금님이 쓰는 일기죠.
승정원 일기죠. 승정원 일기, 비서실에서 쓰는 일기인데 광해가 왕이 되고 몇 년 지난 후에 승정원 일기가 열흘 친가가 없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열흘 친가가 없어요.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열흘치 일기가 없을까? 몇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임금님이 무척 아플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임금님이 몰래 궁 밖에 나가서 어딘가에서 잠행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임금님이 자객에게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런 상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 끼워놓은 이야기가 뭡니까? 유명한 동화 거지와 왕자 이야기를 끼워넣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유산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유효한 그 이야기거리들의 소재가 됩니다. 자, 오늘날 이제 문화유산들 이런저런 유형의 무형의 문화유산들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특히 축제 및 관광산업에서 문화유산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 계시니까 일본 축제 마쓰리 맞죠? 동네에 무슨 마쓰리 있어요? 있죠. 일본은 동네마다 축제가 있어요. 동네마다 축제. 자, 그런 축제들이 있고 뭐 태국에 가면은 봄 되면은 요맘때쯤 송크란이라고 해서 물축제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 물축제 보러 들어와요. 자, 그것처럼 축제는 이제는 마을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가고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올 정도로 하나의 큰 문화산업 시장이 됐죠. 수원 화성문화제. 옛날에 그 정조대왕이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환갑잔치 60대가 된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부터 수원 화성까지 갑니다. 지금은요 밤에 택시 타면 30분이면 가요. 근데 옛날 같으면 고속도로도 없지 그 많은 사람들이 말 타고 걸어서 가려니까 며칠 걸렸어요. 그 기록을 다 의궤로 남겼거든요. 그럴 때 축제 때 이렇게 퍼레이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시민 중에서 올해의 정조, 올해의 해경궁 홍씨 선발대회에 돼요. 정조대왕 뽑힌 사람은 1년 동안 수원시에서 하는 중요한 세레머니에 왕 역할로 참석을 합니다. 네? 상당히 재밌죠. 나도 한번 그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 어여쁜 아가씨들은 해경궁 홍씨를 한번 또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도 수원에서는 정조대왕과 관련된 축제가 있습니다. 안동 탈춤 페스티벌. 안동에는 아까 보셨던 하회마을에 하회탈춤이라고 하는 춤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있죠. 안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한국의 탈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밑에 턱이 없는 이메탈이라고 있어요. 씩 웃는데 턱이 없어요. 그 이메탈이 바로 안동 탈춤을 상징하는데 안동에서 이 탈춤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엽니다. 자, 마스크 페스티벌이죠. 왜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스크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탈이 다 있어요. 탈이. 그러니까 세계의 탈들을 모아서 하는 이런 페스티벌도 만들어졌고 전주는 또 판소리의 고장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판소리. 그래서 전주 세계소리 축제를 10월 첫째 주에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축제나 관광으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뭐 우리 이제 한복이 되게 예쁘죠. 컬러풀하고 화려하면서도 또 선이 되게 미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새로운 한복들을 만들어서 패션쇼도 하고 있고요. 5월 3일 적어두세요. 5월 3일 날 저녁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화려한 한복 패션쇼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세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7시쯤 있으니까 그 프리티켓이라 사람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봐야 되니까 5월 3일 날 목요일 날 저녁 7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화려한 패션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한국 사람들만 오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해서 아시아권의 모델들을 모아서 우리 한국 의상, 그 나라 의상 같이 무대에 올리는 패션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난타.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 오면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저 난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시작은 사물놀이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농악이나 풍물이 있어요. 농악이나 풍물은 야외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4가지 악기, 징, 꽹가리, 부, 그 다음에 징, 꽹가리, 부, 장구 이렇게 4개의 악기만 무대에서 실내에서 할 수
그렇게 한 게 사물놀이고, 사물놀이의 그 리듬과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가락과 장단인데 리듬을 가지고 주방에서 일어나는 퍼포먼스를 만든 게 난타예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 우리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이 캘리그라피. 요새 이거 캘리그라피 되게 유행입니다. 뭐 동사무소나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모집하면은 금세 마감돼요. 왜냐? 서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중국의 문자인 한자는 이렇게 형태를 변화시키기가 힘들어요. 형태를 변화시키면 잘못하면 못 읽어. 그런데 우리 한글은 다양하게 이렇게 폰트를 자기만의 개성을 입혀서 만들고 있어요. 똑같이 500년 전에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인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바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는 계속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자, 제가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이 북촌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하해마을, 양동마을 이런 마을하고 틀린 게 있습니다. 남산 한옥마을은 만들어진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20년 전에는 뭐였냐? 거기가 군부대였어요. 30년 전까지 군부대가 있었고 그 군부대가 이사 가서 공원이 됐어요. 그 공원에 서울시에 있는 한옥 5채를 옮겨다가 새로 지은 인공적으로 만든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되게 좋아요. 지하철 3호선, 4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넘어오는 많은 버스들이 명동 쪽으로 가면서 그 백병원 앞에나 명동성상 앞에 서요. 거기서 걸어서 7분 정도면 되고,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남산 1호 터널을 지나오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교통이 되게 좋아요. 또 옆으로 보면은 10분만 걸어가면은 명동이 있고 광장시장도 있고 동대문 시장도 있고 버스 타고 올라가면 바로 남산타워도 있습니다. 주변에 볼거리가 많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입장료가 없어요. 처음 질 때부터 서울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봤으면 해갖고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통문화시설 중에 랭킹 5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종묘, 덕수궁 하고 남산 한옥마을이 랭킹 5일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옵니다. 많이 올 때는 연간 한 200만 명 넘게도 왔고요. 서울 시민이 그중에 한 80만 명이 외국인이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16만 명 왔는데 그중에 한 40~50만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국악 전용 전통 공연장이 있습니다. 300석 정도로 돼가지고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남산 한옥마을은 몇 가지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는데, 인위적으로 조성한 한옥마을이라 좀 스토리텔링이 빈약해요. 원래 거기 있던 거면은 스토리텔링이 이어질 텐데 거기에 있던 집이 아닌 집들을 갖다 놓으니까 좀 스토리텔링이 빈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 2채는 일제시대 때 악질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친일을 한 게 아니라 잘 살려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죠. 그리고 좀 프로그램들이 단조로워요. 뭐 전통원래, 공예체험, 한복체험, 다도체험. 이거 사실 요새 웬만한 데 가면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정확하게는 서울시 중구 필동인데 이게 서울시 시설이에요. 중구 시설도 아니고 필동 시설도 아니다 보니까 지역하고 따로 놀아요. 지역하고 따로 놀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개별 관광객은 증가하고 사드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엄청나게 좀 위기 상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이 한옥마을에 가기 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겠다.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전략들을 만들었냐면 5채 한옥마다 콘텐츠를 입혔죠.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예술 공연의 활성화. 저희가 극장이 있습니다. 300석짜리 극장이 있지만 극장으로 한국 전통예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국악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매니아층이 많지 않아요.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전통 예술과 국악과 무용은 저 뒤에 아주 비교될 만한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밖에 나와 있는 한옥, 마루,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쉬어가는 천호각이라는 건물 이런 데 나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공연을 했죠. 그리고 세시풍속과 연계한 축제 개발했습니다.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1년의 시작을 입춘으로 시작해요. 새봄이 되면은 입춘 대길 해갖고 막 이렇게 글씨 붙이죠. 그리고 집안 행사로 설날이 있죠. 한복 입고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대보름 때 되면은 또 불엄도 깨먹고 오곡밥도 먹고 또 파이어 쇼도 합니다. 그런 것들 이런 세시풍속들을 축제로 개발했고요. 특히 한옥은 밤에 보면 더 이뻐요. 이 중에 고궁에 야간에 가본 사람 있어요? 경복궁이나 창경궁? 밤에 더 이쁘죠? 낮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밤에 가서 주변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에 불이 싹 꺼지고 한옥에 업라이팅 조명을 한 대를 싹 돌면 그 순간 내가 갑자기 이런 환상에 빠지죠. 내가 옛날에 여기 살았던 것 같아.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옛날에 무수리 하나가 도망갔다는데 너구나. 궁녀 하나가 도망갔다고 하던데 너구나.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자 그래서 낮에 보는 한옥과는 다른 약간은 판타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한옥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고 되게 이런 문화시설은 들어가면 뭐를 먹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조용 다니면서 구경해야 된다. 그리고 조용히 사진이나 찍고 나가는 공간이다 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먹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골이니까 다 모든 행사를 남산골 시리즈로 브랜드를 통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산골 야시장, 남산골 바캉스, 남산골 밤마실, 뭐 남산골 명인열전, 남산골 어린이마을, 남산골 등불마을 해갖고 다 남산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복 효과예요. 계속 반복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뭔가 남산골에서 뭐가 많어, 뭐가 있어, 남산골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반복적 광고를 했죠. 자, 여기 상당히 큰 작년에 좀 큰 화면을 봐야 되겠다. 작년에 우리 남산 한옥마을 우리나라에 온 미인대회 참가자 40명을 제가 남산골 한옥마을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팔찌만 한복 입혀갖고 팔찌 만드는 체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최순실의 오방팔찌입니다. 이거 상당히 시사적인 거라 웃음이 나오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저녁 무렵에 저렇게 청사초롱이에요. 청사초롱을 띄워놓고 남산을 바라보니까 되게 예쁘죠. 요걸 바라보는 내가 요 시점이에요. 요 판소리 하시는 분 여기 있는 시점에 분이 바로 이 한옥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조명만 넣고 이렇게 판소리를 부릅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저렇게 조명을 켜갖고 가야금 연주도 하고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산골 야시장입니다. 쉽게 뭐 이제 나이트 마켓인데 요새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저녁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좀 갈 데가 없다 해서 나이트 마켓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계천 나가시면 거기도 푸드트럭이 있고 이렇게 셀러들이 매대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남산골 야시장에서 이렇게 옛날 조선시대 저작거리처럼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수공예품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푸드트럭이 있어서 음식을 사서 드실 수도 있고 그 시간에 공연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실 수 있는데 전혀 입장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온 날 남산 타워를 또 바라보면은 저렇게 깨끗 예쁜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마당에서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재미난 민속놀이도 하고 기념품도 팔고 합니다. 자, 이거 저희가 만들었던 포스터들이에요. 저희 남산골 야시장 포스터죠. 요 옆에 바캉스 포스터는 프랑스 친구예요. 프랑스 친구인데 작년에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캐스팅을 해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 아빠는 저 사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앞에 티셔츠에다가 프린트해갖고 우리 아들이라고 막 자랑한다고 해요.
자, 보통들 한옥에 가면 어때요? 이렇게 방 바깥에서 안에 이렇게 구경하죠. 그리고 뒤돌아갖고 한옥을 배경 삼아 사진만 찍잖아요. 아쉽죠? 다들 나도 저기 들어가서 다리 쭉 뻗고 한번 앉아봤으며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저희 남산 한옥마을에 오시면 한옥에 들어가서 낮잠도 잘 수 있어요. 죽부이 끌어안고 낮잠도 잘 수 있고 배 쭉 깔고서 만화책도 볼 수 있고 이런 한옥에서 하는 바캉스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포스터만 봐도 되게 저거 뭐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올해도 합니다. 7월, 8월 2달 동안 밤마실. 밤마실은 해가 지고 한 8시쯤 되면은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남산 한옥마을 24만 평의 그 산책길을 걸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다 빠지면은 자기들끼리만 조그만 공연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한옥에서 자요. 잘 수 있어요. 밤 한 10시쯤 프로그램이 끝나갖고 밤을 자고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하게 죽 먹고 나갑니다. 비용은 되게 저렴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랑 좀 여러 개가 없고 샤워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씻는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돼. 씻는 문제는 하루만 참으면 돼요. 자, 이렇게 밤마실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남산골 한옥마을에다 이렇게 예쁜 등, 뭐 보통 크기가 작은 거는 1m에서 큰 거는 2m가 넘는 등들을 다 이렇게 건물마다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남산골 득불 마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시설들은 남산골 한옥마을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처럼 그냥 들어와서 휘 둘러보고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나가는 그러한 좀 다이나믹하지 못한 공간이었다면은 저희는 고민을 해갖고 이렇게 공간에 재미있는 거리들 나도 한번 남산 한옥마을 가서 야시장 가서 놀고 싶어. 나도 바캉스 때 남산 한옥마을 가서 낮잠 한번 자고 싶어. 이런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었던 작은 로망들을 이루어주는 거죠. 남들이 못 해본 거를 해볼 수 있다. 그런 공간으로 한옥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요번에 아주 이게 그 올림픽 굿즈로 난리가 났었죠. 거의 그 수호랑은 막판에는 막 물건이 없어가지고 대기해야 될 정도로 저 수호랑 인형, 반다비 인형이 그 많이 팔렸습니다. 자, 요번에 단순히 우리가 올림픽의 그 마스코트를 평창 동계올림픽은 수호랑, 그 다음에 패럴림픽은 반다비를 한 게 그냥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귀여워서 한 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 바로 호랑이와 곰이 나타나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형질 속에 신화 속에 가장 친숙한 동물이 바로 호랑이와 곰입니다. 특히 호랑이는 30년 전 1988년 88 올림픽 때는 이 상모 돌리는 호랑이 호돌이라고 해갖고 그때 이 중에 대부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에게 있어서 수호랑과 반다비는 친근한 민족적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활용했는데 다행히 많은 외국인들도 저 수호랑 너무 귀엽다고, 특히 SNS에 보면은 그 수호랑 탈바가지 쓴 그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들 연출해 갖고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아주 올림픽의 스타가 됐죠. 인면조는 평화를 기원하는 신화 속의 새입니다. 뭐 천추와 만세라는 이름이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저쪽 불교 쪽으로 보면 인도 쪽에서는 이제 가릉빙가라고 해서 역시 신성한 신이 되고, 서양에도 보면은 인면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렌이라고 하는 신이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해갖고 노래를 불러갖고 이 뱃사람들의 정신을 잃게 해갖고 배를 난파시켰다는 그리스 신화 나오죠. 그런 사이렌이 있는데 그런 그 인면조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인형을 만들었는데 되게 센세이셔널 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사는 저 무용수들이 입은 저 땡땡이 무늬 한복은 고구려 백화에 나오는 한복을 오늘날 다시 재현한 겁니다. 되게 참신한 벽화 속의 한 장면이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실제 사람들이 저렇게 무대에서 공연을 했죠.
그래갖고 이번에 인면조가 되게 개막식 이후에 사람들에게 떴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전통 의상의 재해석이죠. 저 고구려 벽화 속에 춤추는 여인과 사신도의 호랑이입니다. 우리 동양 사상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좌청룡, 해가 뜨는 곳에는 파란색의 블루드래곤, 그 다음에 우백호, 해가 지는 서쪽은 하얀 호랑이, 예? 화이트 타이거,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남쪽은 붉은색의 주작,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밤이 되는 어두운 밤은 북현무. 그렇게 사신입니다. 이게 우리 동양 사상의 사신인데 이렇게 백호 인형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고, 아까는 작은 화면 있지만 이렇게 큰 화면 속에 보면은 저렇게 인면조라든지 또 고구려 벽화 속에 저 옷을 그날 무용수레들에게 입혀갖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신문 기사들, 뭐 뉴욕타임즈라든지 일본의 니온 게이자이, 중국 이쪽에 나온 기사들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이는 못 보여드렸어요. 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석굴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주고 600년 전 천문도를 증강현실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는 AR, VR, MR 같은 첨단 기술도 많이 접목됐습니다. 왜냐? 그게 시각적으로 전 세계에서 중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그걸 못 봤어요. AR이나 VR, MR 이런 것들을 전 세계 중계를 염두에 두고 그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럴림픽 그 폐막식에 보면은 공연하는 중간에 보면 이렇게 탑이 쌓아지는 장면이 있었죠. 평화의 탑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춤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전통과 첨단 ICT 기술이 어우러진 명품 행사였다, 이런 칭찬 많이 받았고요. 또 장구 연주자들이 앉아서 장구를 쳤습니다. 수십 명이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선생님 하셨던 그 매핑 기술을 쏴가지고서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시시로 옷 색깔이 파란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하니까 되게 신비롭고 역동적이었죠. 그런 모습을 역시 IT 기술을 접목해가지고서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에 또 현대 악기인 기타, 그 유명한 스타킹에 나왔던 어린 꼬마 기타 천재의 기타,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뮤직 그룹인 잠비나이,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우리의 국악기인 검은고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죠 이한이가 화려한 처용무 궁정의상을 입고 나와서 궁정의상을 하고 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그 속에 또 전통적인 요소의 IT 기술이 접목된 그런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방송에선 잘 안 나왔지만 강릉에 있는 평창에 있는 올림픽 프라자 문화 ICT관에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뭐 백남준을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이중섭, 김한기 이런 미술가들의 그림을 단순히 액자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줘 갖고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문화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장 최근에 제가 했던 일들 그리고 올림픽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얼핏 좀 늦게 오면서 밑에서 오늘 출석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몇 사람들은 저를 좀 찾아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옥을 주제로 한 사람들 있죠, 팀. 한옥을 주제로 한 팀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팀은 남산 한옥마을에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날 만나러. 그래서 혹시 이 중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와서 직접 내가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남산 한옥마을로 연락을 하고 와야 돼요. 내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감독님 어디 계세요 하면 내가 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처 확인해가지고 하루 전에만 연락하면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여러분들 한옥마을 안내도 해주시고 해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제가 자료라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남산 한옥마을 오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5월 3일 날 패션쇼 있고요. 5월부터 6월까지 매주 토요일 날 저 야시장 합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후에 오면 저녁 때까지 저 나이트 마켓 있으니까 오세요. 그리고 저희 안내 부스에다 저 찾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있으면 제가 시원한 냉커피 쏠게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